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경기체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고전 시가론의 파트들이고요. 고전 작품 중에서도 그러니까 시가 파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려가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고대가요. 그래서 뭐 공무도화가라든가 이제 이런 고대가요 작품들, 시가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향가, 신라 향가 작품들을 살펴봤죠. 신라 시대 향가. 그래서 신라의 향가가 어떤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고려문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려문학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려문학에는 우선은 이제 고려가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경기체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된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작품들 정리했던 고려가요는 이제 주로 향유했던 계층이 누구다? 바로 이제 민중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민들의 민중들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민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평민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예, 평민 계층들이 이제 향유했던 문학 장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연히 고려시대는 이제 귀족들의 문학도 있었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후에 조선으로 오면서 평민, 양만 할 것 없이 전 계층이 시조라고 하는, 우리 문학을 이제 향유를 했지만, 고려시대까지는 이제 평민 계층들이 주로 이제 고려가요를 향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가요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문학이, 여기서부터 딱 하니 이제 뭔가 빡, 계층 딱 나눠져서 이렇게 빡빡빡 이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뭔가 갈래나 장르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문학, 즉 서정문학도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평민들이 글자를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가요를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공부를 알 수 있게 되었냐, 작품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해서 궁중에서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 향유했던 민요들을 싹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궁중 악곡으로 편입이 되면서 앞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향한 어떤 그런 송축의 그런 내용들이 쫙 들어가고,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평민들이 향유했던, 즉 구전되었던 우리의 고려 가요를 우리가 지금 이제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평민들에게 크게 유행했던 그러한 문학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백 년 전에 고려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 평민들의 작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민요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루 향유했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전되다가 이후에 기록으로 되었던, 그죠? 그러한 이제 문학이라면, 문학으로서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서 정리할 경기체가는 일단 누구의 문학이다? 예, 귀족들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귀족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좀 지금의 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죠. 그렇죠? 뭔가 이때 당시는 신분제가 어떤 그런 귀족, 그러니까 계층을 나누는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돈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삶, 그죠? 그러한 삶을, 뭔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예, 그들을 막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를 굉장히 이제 뭐 차를 자랑한다던가 집을 자랑한다던가 그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을 자랑한다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의 어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록을 해 두었다가 한 몇백 년 후, 한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울림이 있다. 이런 내용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그죠? 이렇게 현실을 평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면서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을 다 느끼면서 그죠? 우리가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인생의 절제도 해보고 또 때로는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즐겁게 느껴도 보고 어떤 이러한 어떤 감정 상태가 있는 그러한 삶을 후손들도 더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아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경기채가가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고려인들의 귀족들의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삶이 굉장히 너무나도 이제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허장성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허장성세가 뭐냐면 허세. 예, 그게 이제 허장성세의 줄임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허세 떠는 거. 예, 허세가 뭐죠? 아, 막 있는 척 하는 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정말 있어도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별로지 않나요? 예, 전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삶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고뇌와 뭔가 삶의 철학,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인생을 그냥 즐겨, 향유, 이런 내용들. 여자 막 이렇게 만나서 즐겨.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본인들이 지금도 그렇죠. 돈이 좀 있는, 예, 뭐, 부자 계층들은, 지금의 귀족 계층들은 해외 유학을 가서, 그쵸. 뭐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의 어떤 그런 삶 아니면 또는 외국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에게 배워온 본인의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한 그 모습 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인들은 어디로 유학을 갔겠어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가들에게 본인들이 배웠던 그러한 어떤 지식을 자랑을 하는 거야. 지식을 자랑.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기채가의 내용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이제 우리 교재는 한림별곡을 제외한 그러니까 경기채가 가장 최초의 작품이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한림별곡.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림별곡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채가들은 굳이 어떤 시험이나 모든 국어와 관련된 중고등 내신, 수능,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거, 뭐 공무원 시험 다 통틀어서도 굳이 내지 않는, 그래서 굳이 약간 예 그런 작품들이긴 해요. 그래서 생각만큼 이제 많은 작품을 수록해 놓은 그러한 교재들은 사실은 없는데 저희 교재는 굉장히 이제 경기채가에 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많은 작품들을 수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림별곡을 제외한 안축의 관동별곡이라든가 그리고 또 죽계별곡 이러한 작품들은 또 그 중에서 경기채가들 중에서도 또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허세 안에서도 막무가내 어떤 그런 허세만 있는 건 또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또 관동팔경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뭔가 그들의 약간,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의 우리가 확 와닿는 그런 문장은 특별하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게 이제 저의 평이 경기체가 작품들에 대한 한 줄 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품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기체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경기체가의 개념과 형식, 예, 그래서 왜 이름이 왜 경기체가일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고려가요는 이제 뭐 장가, 뭐 긴 노래다, 뭐 고려의 노래다 해서 여요,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경기체가는 왜 경기체가냐, 뭐 경기도에서 유행했던 노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후렴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문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표현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그 후렴구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작품의 이름을 경기체가라고 합시다라고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고종 때 발생해서 경기체가가 고려 후기 조선 전기까지 유행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죠? 임진왜란 시기가 1592년.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말경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장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경기 어떠하니 있고 또는 경기하여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서 경기체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고려시대 무신난 이후 쫓겨난 문신들의 향락적, 유흥적인 생활의 정서를 읊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전래 형식을 계승하여 조선 건국. 그러니까 사실 진짜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작품은 이제 사실은 한림별곡 정도만 있다로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안축의 관동별곡이라든지 이제 나머지 작품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 요 시기쯤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 시기부터는 전래 형식을 형식 자체는 계승을 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선 건국을 예찬하는, 칭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내용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유학자들이 순전히 한문으로 지었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자, 여러분 우리가 훈민정음 언제 창제됐어요? 그러니까 1443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경기체가를 딱 고려 시기만 한정을 해서 본다면 고려 시기에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는 사실은 이제 한림별곡 말고는 특별하게 없어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원래 경기체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경기체가까지 이제 이번 우리 교재에서는 같이 수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1443년은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시기이죠.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우리가 어느 시기? 조선 시기니까 사실은 조선 시기의 서정 장르 문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고려 시기 경기체가라면 한림별곡 딱 한 작품밖에 없어서 이렇게 다 같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글로 약간 섞여서 이도식으로 표기했고 일반 대중과 유리된 기형적인 문학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점에서 청산별곡, 가시리 등의 고려가요와 대조를 이룬다. 그쵸?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림별곡을 보면 그냥 끝나요. 왜 제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나오는지도 제가 잠시 후에 한림별곡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민간층에서 발달하여 구전되어 보통 그 작가를 알 수 없는 고려가요와는 달리 경기체가는 유학자라는 계층 특성상 한자로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과 작가가 알려져 있다. 경기체가의 주요 작가와 향유층은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 문인으로 한림별곡을 지은 여러 유학자들, 죽계별곡, 관동별곡을 지은 안축이 대표적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한림별곡 정도가 고려 시기에 만들어진 경기체가의 특징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관동별곡, 죽계별곡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용이 한림별곡과는 좀 다르다. 그거는 이후에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 후기의 그 역사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계층으로, 그쵸. 그러니까 고려 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려 후기와 조선 초쯤에 이제 사실은, 안축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형화된 한시 형식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경기체가 형식으로 표출했고, 경기체가에서는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사대부 세계관과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었고,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 득이양양, 도도한 태도, 기사 이러한 것 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도도, 뭐 어쩌라고 이런 거,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쵸? 예, 인성이 좋은 사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뭔가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경기체가는 약간 도도하고, 뭐랄까요? 동물로 치자면 고양이 같은 애? 약간 싸가지 예,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뭔가 귀족. 예, 그러니까 딱 그 귀족의 문학, 그 특징을 너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후에 2절에 보면 이제 경기체가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볼 건데요. 형식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가요는 특별한 형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보, 삼음보의 율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건 약간 박자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요의 율격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박을 좋아했다. 하나, 둘, 셋 이런 거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고려가를 만든 사람들이 자, 3박으로 지어야지, 이제 4박으로 지어야지 하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를 특별하게 어떤 큰 정형성을 띠고 있는 작품을 우리가 분석을 하진 않는데, 이제 경기체 같은 경우는 귀족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자니까, 나는 갑이니까 이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그건 그쵸? 이해는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야. 그럼 그거를 지키고 싶지, 그걸 놓고 싶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문학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이제 계급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왜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시조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시조나 사설시조의 특징이 어때요? 그냥 이제 초기의 시조 같은 경우는, 양반 계층들, 딱 그 정형성을 정확하게 지켜서 작품을 만든 경우들이 있지만, 사설시조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민중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 위에서 맨날 누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피라미드. 이렇게 이제 생겨 있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구조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를 떠받들고 있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답답하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함과 힘듦을 우리 선조들은 정말 현명하게 견뎠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뭐랄까요. 막 이렇게 나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현명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잘 적응하려고, 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설시조에서의 형식 탈피 정도. 그러니까 막 한 몇 장 좀 길게 쓰는 것 정도로 정형성을 살짝 없애는 느낌 정도로만,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가요도 특별한 어떤 정형성을 딱 띠면서 이제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어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어떻게 문학을 쓰겠어요? 굉장히 정형성 있게 쓴단 말이에요. 딱딱딱 지켜서 글자를.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지켰다, 예, 라고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이제 다른 갈래에 비해 형식적 구속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형식적 구성이 심한 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경기체가의 표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림별곡. 그러니까 왜 표준형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고려 시기에 고려 가요와 굉장히 상반된 귀족 문학으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은 한림별곡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뭐 어떤 조선 건국에 대한 칭송,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여타 뭐 배경에 대한 어떤 뭐 찬양, 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고려 시기보다는 이제 조선 초기, 고려 말 조선 초로 가면서 그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과 연이 구분되는 분연체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전대절 후 소절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대절에는 삼음보의 율격을 취하면서 사물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림별곡 보면
뭔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도 안차는 네, 기도 안찬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 때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사물이나 행위들을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맥락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차들 나열하는 거, 벤츠, 뭐 BMW,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자랑인 거지, 그쵸? 뭐 명품 가방, 뭐 어쩌고 뭐 샤넬, 뭐 루이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쵸? 그냥 이제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전대절에서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경기 어떠하니과 같이 감탄형 문장으로 집약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리고 후 소절에서 대체로 위 경기 어떠하니꼬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구조. 근데 사실 이제 전 대절 그리고 후 소절 뭐 요 정도 전과 후 예 앞부분은 대절 뒷부분은 소절 예 뭐 요렇게 이제 그 정도의 정형성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조만큼 딱딱딱 어떤 정형성이 있다라고 뭔가 규정하기에도 뭔가 특징할 만한 작품이 솔직히 한림별곡 말고는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작품들은 이제 조선시대 작품들까지 이제 다 우리 교재는 수록을 해놔서 작품들이 좀 많지만 실제로 고려 가요와 상대되는 개념의 귀족계층의 경기체가는 한림별곡 딱 한 작품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작품으로 어떤 경기체가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보율 같은 경우는 뭐 3행까지는 3음보, 5행은 4음보, 뭐 이렇게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연장, 여러 개의 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최소 3개의 장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나누어져 있다. 전대절, 후소절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기체가가 이제 어떻게 뭐 만들어져 왔는가 형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과 외래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문장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래 기원설, 그렇죠? 그다음에 절충설 둘 다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요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과 중국의 변려문, 송사, 송악과 같은 것들이 이제 절충이 되어서 경기체가로 만들어졌다라고 한 요 3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송사는 송나라의 사에서 시와 비슷한 운문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송나라 시, 그러니까 송나라 즉 중국의 문화. 그래서 이제 따라왔다. 뭐 그러한 이제 썰이 있다. 그게 외래 기원 썰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체가 전개 과정, 발생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림별곡이 이제 만들어졌고 한림별곡이 이제 한림제유가 뭐냐면 한림의 여러 유생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의 어떤 그런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생들이 쓴 작품이 한림별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쯤에 만들어졌던 안축의 관동별곡, 그리고 죽계별곡, 고려시대 작품 3편이 지어지면서 경기체가 장르가 형성된 시기 발생기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신진관료였던 신진사대부들이 처음 불렀는데 자기 과시가 많이 나타나고 풍류적, 향락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발전기에 오면서 승려, 지은과 기화가 참여했고 상대별곡, 기우목동가 등 12편이 창작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조선왕조에 대한 칭송, 찬양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관인으로서 이상을 노래하는 교술적인 악장의 성격, 불교적인 작품, 경기체가의 융성기를 맞이한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기는 모든 문학 장르가 다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시기이죠. 그 다음에 부르형곡, 동락 팔곡, 9편이 창작이 되면서 이제 형식이 크게 붕괴되고 악장적 성격보다는 유교의식을 위한 교술적 내용, 특히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사랑과 이별을 주제하는 작품이 등장한다. 쇠떼기, 경기체가가 가사문학으로 대체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경기체가가 우리가 이제 교술 장르로 이해를 하는 게 경기체가가 이제 이후에 가사문학으로 이제 흡수 형태가 서서히 바뀌게 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죠. 변천기 이후에 쇠퇴기로 볼 수 있고 이 시기에는 문의제도 문장으로 도를 싣는다는 뜻으로 문과 도의 관계에서 도를 더 강조하는 문학관에 따라 수기와 성정의 도야를 구가한 작품이 드러나게 된다. 조선 전기에도 경기체가는 계속 이어졌고요. 예, 조선 전기 이후 16세기 즉 임진왜란 이후에는 급격한 쇠퇴를 하면서 이제 가사의 흡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별곡, 연영제곡, 오륜가, 화산별곡, 도동곡, 육형가, 엄연곡, 그 다음에 서방가, 미타찬, 예, 기유목동가. 서방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불교를 어떤 찬불의 목적이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예,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 요 시기쯤에 경기체가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가사 작품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술 장르를 정리를 하면서 교술이 뭐예요, 여러분? 현대문학에서 교술 장르는 뭐죠? 우리가 수필을 교술 장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우리가 교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술 장르에 사실 우리가 수필, 예, 현대문학으로 수필, 그리고 가사, 그리고 이제 경기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한 걸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예, 문학적인 흐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경기체가의 내용과 주제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지금 계속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자, 악장 계열의 작품. 예, 한번 볼게요. 고려조의 한림별곡을 필두로 상대별곡, 화산별곡, 예, 뭐 오륜가, 뭐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고, 한림별곡 이후 조선 초기 작품에서 한림별곡의 연행 상황을 유지하면서 조선 왕조의 전통성.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백하게 말해서 계속 뭐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고려 문학으로서, 즉 고려 가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경기체가의 작품은 사실상은 이제 한림별곡이 있고, 한림별곡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니까 경기체가로서 가장 대표하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는 지금 이제 조선 시기에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예, 그러한 작품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악장 계열의 경기체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어떤 내용이냐? 가문을 칭송하는 것, 불교를 포교하는 것, 유교의식. 예,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비악장 계열, 예, 악장 계열의 노래가 궁중 혹은 의식의 장소에서 불렸다면 비악장 계열의 노래는 자연에서 불렀는데 이는 연행 장소의 차이가 비악장 계열의 가장 큰 특징임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노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쳐 잔치 노래로의 성격에서 개인 노래로 정착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악장이 제작되는 시기의 작품들, 악장 종식 이후, 예, 뭐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동별곡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종조 이후 작품인데, 경기체가 본연의 악장적 기능이 축소, 상실되면서 본래의 본질과 멀어지고 형식상 악곡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경계체가의 주제는 한림별곡을 비롯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경계체가 계층에 따라 분류하면 자, 신진사대부, 승려계층, 그러니까 귀족계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족스럽고 화려하고 도도한 생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림별곡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그네도 그냥 그네를 안 쓰죠. 벌건 줄로 칭칭 감은 예쁜 그네를 타고 혼자 안 타죠. 여성들과 함께 그렇죠. 뭐 그러한 이제 굉장히 화려한 향락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을 이제 보여주고 삶에 대한 기쁨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쁘겠어요, 그죠? 즐거움, 과시, 제가 정말 혐오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이념에 적합한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훈계까지 합니다. 예, 참 별로 귀에 안 들어오죠. 예,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과 승려계층들이 이제 만든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포교의 목적이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불교와 부처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승려계층에서 만들어진 경기체가의 주제의 특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을 마음껏 즐기고 자랑, 찬양하면서 현실 자체가 이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아미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골개적인 시선은 없다. 그쵸? 인생이 너무 즐거운데 무슨 비판이 있겠으며, 그죠? 무슨 뭐 해학과 풍자가 있겠어. 골개가 여러분, 골개 안에, 골개라는 말은 이제 해학과 풍자가 함께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조동일 교수님에 의하면 골개미란 풍자와 해학에 같이 들어있는 말인데, 그죠? 아니,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현실을 풍자를 할 거며 무슨 현실에 대한 해학을 통해서 삶을 내려놓겠어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판과 골개적인 시선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경기체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봐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기체가의 대략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내용들, 개념들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림별곡부터, 우리가 한림별곡을 중점적으로 관동별곡, 죽계별곡,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나머지 경기체가들 조금 특징적인 한림별곡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 작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